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수살롱입니다. 저는 제수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네,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 여기저기서 올해의 책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12월 이달의 책을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소개했던 이달의 책을 모아서 그 중에서 다시 올해의 책을 소개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12월 이달의 책은 3권을 들고 왔는데요. 국내 소설 1권, 해외 소설 1권, 해외 예술 도서 1권, 이렇게 3권을 들고 왔어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백수린 작가님의 장편소설 눈부신 안부입니다. 네, 이 책은 올해 중반쯤에 발간됐었는데요. 백수린 작가님의 첫 장편소설이고요. 백수린 작가님은 제주살롱하고도 인연이 있으신데요. 예전에 한번 저희 서점에서 북토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여름의 빌라라는 단편집과 디라스의 번역소설을 가지고 북토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인연이 있기도 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백수린 작가님의 소설을 좋아해서 작가님의 소설들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이번에 장편소설이 출간됐다고 해서 제가 읽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12월이 돼서야 올해가 지나기 전에는 읽어야겠다 싶어서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달의 책을 쭉 진행을 해오면서 선정했던 책들을 한번 뒤돌아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우울하거나 건조하거나 어두운 책들, 이런 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그런 취향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 제가 또 편식을 하지 않는가, 책들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너무 그런 책들만 읽다 보니까 저 자신도 기분이 조금 무거워진다 그럴까요? 조금은 그 따뜻하고 희망적인 책을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주변에 책을 좋아하는 한 지인이 추천해 주기도 해서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읽게 되었는데, 다 읽고 났을 때의 감흥은 역시 읽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고요.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간의 따뜻한 온기, 그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가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소설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성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되게 의미 있고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줬던 소설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작품의 측면에서도 말씀드리자면요, 백수린 작가님 특유의 삶과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라 그럴까요?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비치는 희미한 빛, 혹은 빛이 꺼져가는 어둠 속에서 마지막 타오르는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그래서 어둠과 빛, 아름다움과 추함,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한 그릇에 같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삶과 인간의 대조적인 면을 같이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 어둠 속의 빛이, 폐허 속의 꽃이, 사라짐 속의 존재가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방식의 글쓰기, 시선이 있는데, 그런 시선이 담긴 문장들을 여러 군데서 만나볼 수가 있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또한 백수린 작가님의 매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줄거리도 그런 슬픔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소재는 파독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70년대 이때 이제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독일에 간호사를 파병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래서 그 당시 독일로 건너갔던 간호사들의 이야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햄이라는 인물이고요. 화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햄이라는 인물은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사고로 죽게 돼요.
그래서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모두 상처와 상실의 아픈 시간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아픔을 이겨내고자 어머니하고 혜미 동생이 독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떠난 독일에서 혜미는 이모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모는 수십 년 전에 파독간호사로 독일에 와서, 그리고 그 이모의 파독간호사 친구분들을 다양하게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 선자 이모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선자 이모가 죽기 전에 평생을 두고 사랑했다는 첫사랑을 찾아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야기의 출발이 되는 간단한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파독간호사 분들의 굉장히 애틋한 그런 우정의 이야기들, 그리고 선자 이모님의 인생을 통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굉장히 노력하는, 분투하는 그런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분들의 그리움과 사랑이 더욱더 애틋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이모님들의 애틋한 이야기를 통해서 혜미라는 인물도 닫아두었던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험하고 위태로운 곳인데요. 그래서 많은 상처와 상실과 아픔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지, 그리고 그런 장애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삶을 빛내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또 하나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기회였어요. 근데 이 소설에서 선자 이모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독일로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되새기는 문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고전으로 알고 있는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서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등장하는 문구예요. 아무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네,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지만 가슴을 울리는 그런 문장이죠. 이런 말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미리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이 선택하는 삶의 길을 결정하지 말고 끊임없이 열어두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열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소설의 선자 이모처럼요. 생각해야 해. 내 안에 누군가가 다시 속삭였다. 생각해야만 해.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더 이상 도망치기만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네. 우리는 도망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도망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며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이 이끄는 길을 따랐으니까.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자긍심이 있는 한 내가 겪은 무수한 실패와 좌절마저도 온전한 나의 것이니까. 그렇게 사는 한 우리는 누구나 거룩하고 눈부신 별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소설의 마지막 즈음에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잘 담겨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희망을 보지. 그리고 희망이 있는 자리엔 뜻밖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잖니. 네, 여기서도 말했듯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내 자신에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윌리엄 트레버의 운명의 꼭두각시입니다. 제목이 조금 무시무시하죠? 제가 아까 백수린 작가님 소설을 소개해 드리면서 너무 그동안 좀 우울하거나 어두운 소설, 비관적인 소설을 읽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책이 조금은 그런 비관적인 시선을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인물들을 바라보는 거리가 굉장히 먼 소설이고요. 제가 예전에 그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을 소개해드리면서
굉장히 건조하고 거리를 두는 시선을 가진 책이다, 소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소설도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는 소설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제가 작년에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가 있는데,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라고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소설과 오 윌리엄이라는 소설을 제가 재작년에 2022년도에 이달의 책으로 소개해드린 바 있죠. 그리고 오 윌리엄은 제가 2022년도 올해의 소설로 선정하기도 했었고요. 그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삶을 건조하게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소설가인데,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소설가로서 이 윌리엄 트레버를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에게 영향을 미친 소설가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윌리엄 트레버의 소설들이 2023년에 많이 번역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권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목만 보고 선뜻 골라들게 됐고요. 저자인 윌리엄 트레버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1928년 아일랜드 태생이고요. 더블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대표하는 그런 소설가 중에 한 명이고,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대영제국 훈장을 받기도 했고, 1999년에는 영국 작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문학상이라 불리우는 데이비드 코언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기사자기도 받았어요. 그리고 부커상 후보나 노벨상 후보에도 수차례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준파 라힐이,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등이 많은 영향을 받은 작가로 손꼽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아일랜드 독립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일랜드 독립이라고 한다면은 그 투쟁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국 본토 옆에 아일랜드 섬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은 아직도 영국이 점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잉글랜드로부터 아일랜드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가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전쟁과 테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학작품이나 영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소설의 이야기의 설정을 보면 그 설정에서부터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잉글랜드의 가문과 아일랜드 가문의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낳은 그런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퀸턴이란 가문인데 그 가문은 아일랜드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에서도 아일랜드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어느 날 그 퀸턴이란 가문에 엄청난 테러 사건이 일어나요. 잉글랜드의 편에 있던 어떤 테러 집단이 이 퀸턴 가문을 몰살시키려고 테러를 자행한 것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윌리라는 소년인데요. 퀸턴 가문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테러를 경험하게 되고 가족이 몰살을 하게 되고 어머님과 본인만 살아남게 돼요. 그런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고요.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살고 있다가 이 윌리라는 소년이 메리앤이라는 어떤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녀도 잉글랜드에서 온, 그래서 윌리라는 소년과 이 메리앤이라는 소녀를 둘러싼 상황은 굉장히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이들은 어디에서도 자신의 설 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평생을 서로 떨어져서 살게 돼요. 그래서 줄거리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고,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소설의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슬픈 그런 기운이 이렇게 바탕에 깔려있는 느낌이에요. 사건은 굉장히 끔찍한데 그 사건 속에 있는 인물을 묘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건조하고 거리를 두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묘사나 풍경 묘사나 인물의 표정 묘사나 옷차림 묘사, 이런 묘사들이 되게 많고, 이들이 느끼는 처참한 그런 아픔이나 슬픔, 상처, 좌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심리를 별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심리 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절망감,
그들의 고통을 오히려 더 간접적으로, 역설적으로 더 드러내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쭉 묘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런 짐작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슬픔이 밀려오는 그런 되게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고 어떤 걸 말하려는 소설이지? 이런 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한 3분의 1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떤 상황인지 인지가 되고 그들이 겪어나가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나 혼자 상상해서 겪어야 되기 때문에 더 아프게 느껴진다 그럴까요? 그런 이상한 묘미가 있는 소설입니다. 사건의 비극성과는 상관없이 문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수려한, 그래서 이런 방식의 독특한 소설을 쓰기 때문에 이분의 작품이 굉장히 그 문학성을 인정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소설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대한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이런 인물들을 비춰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굉장히 숭고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운명의 꼭두각시라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꼭두각시로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그런 비관 속에 낙관을, 절망 속의 희망을, 체념 속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몇 가지 문장을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의 사랑 선물 같은 거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근데 메리앤이 날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녀가 좋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당연히 널 좋아하지. 편지를 써 윌리. 제발 얼른. 난 약속했다. 바로 그날 밤에 편지를 쓰겠노라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쓰겠다고. 만약 당신이 날 좋아하지 않는데도 난 이해하고 그 실망을 최대한 견딜 거라고. 아까 백수린 작가님 소설에서 하고도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뭔가 상처와 상실 때문에 닫힌 마음의 문을 가까스로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이죠. 한두 번 당신은 얼굴에 손을 올렸다. 당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통 같은 고뇌가 나를 사로잡았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위로를 해줄 수 없었고 손을 잡을 수도 정직하게 당신만을 위해 울 수도 없었다. 상실이 너무 깊어서 종종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줍지 않은 그런 위로나 감상적인 그런 응원이 얼마나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거대한 상처와 아픔 앞에서는 어떠한 위로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한 들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문장이 이 소설 전반의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두려움과 도덕이, 세상의 모든 잣대가 내게서 사라졌다. 난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당신이 알아야 한다는 것 말고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 당신이 적어도 약간의 위안을 얻을지 모른다는 것 말고는. 그래서 나와 너를 갈등하게 하는, 나와 너를 갈라놓는, 나와 너를 싸우게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잣대와 도덕과 관습과 이데올로기와 편견과 경계를 넘어서 우리는 사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같은 혐오의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책은 알렉상드르 타로의 이제 당신의 손을 보여줘요 입니다. 네, 이 책은 풍월당이라는 음악 전문 출판사이자 음반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풍월당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알렉상드르 타로라는 프랑스의 피아니스트가 쓴 산문집인데, 이 타로라는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무대 경험, 그리고 피아니스트로서의 삶,
그 삶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솔로로 연주하는 연주자다 보니까 굉장히 혼자서 여행을 다니면서 연주를 하는데 그런 고독한 삶에 대해서 덤덤하게 그려나가는 그런 산문집이고요. 그래서 본인의 고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대에서의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펼쳐내고 있어요.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지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아 보이는데 이 구름과 하늘이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데 하늘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구름은 회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 표지만 보더라도 이분의 삶이 얼마나 단조로운지 짐작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구름이 뭉게뭉게 솟아오르고 있는 이 장면이 단순함 속에서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문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이분의 삶이 너무 단조롭고 음악을 위해서만 오로지 바쳐진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를 혼자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자는 곳이 대부분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본인의 집, 거주지는 본인이 스스로 낯설어하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단조롭게 음악만을 하는 삶이 굉장히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점점 읽다가 보면은 이분이 그런 쓸쓸한 고독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스러워하고 있지 않고 그 고독에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고독 속에서 오직 본인이 만들어가는 본인의 세계, 그 세계 속에 이 피아니스트가 오히려 안주할 수 있고 그 세계 속에서 굉장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르 타로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무르라는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요. 주인공인 할아버지가 피아노 교사인데 그 할아버지에게 예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바로 알렉산드르 타로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피아노 연주를 담당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알렉산드르 타로는 1968년 파리에서 태어났고요. 5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파리 음악원에 입학을 해서 피아노를 배웠고요. 지금까지 30장이 넘는 음반을 냈고 전 세계로 공연을 하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피아니스트지만 이 산문을 보면 이분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문장과 문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문장은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데 의미는 깊게 담고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 전개되는 별것 아닌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삶의 의미, 자신만의 세계를 발견해내는 그런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대를 설 때의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때 느꼈던 심정이나 관객들의 반응, 그 무대의 분위기나 무대 뒤쪽의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 연주 경험 전체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또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실행한다. 솔리스트는 자기 고독을 실행한다. 그는 장인으로서 고독을 조각하고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살게 한다. 자기 고독을 조각한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우리도 우리의 고독의 시간을 조각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음악가는 시간을 빻는다. 시간을 붙들고 반죽하고 목 조른다. 그리고 풀어준다. 시간을 늘린다. 그는 청중의 시간도 가지고 논다. 그는 무대에서 시간을 풀어 자신의 리듬으로, 작품의 리듬으로 펼쳐놓는다. 그 음악을 듣는 청중 역시 무의식적으로 자신만의 리듬을 발견함으로써 시간과 다른 관계를 맺고 여행한다. 네, 무대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 음악을 듣는 관객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적으로 교감하고 음악 안에서 같은 것을 공유하는지 되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음악을 한다는 것과 음악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것,
이런 경험에 그 신비로움을 저는 항상 궁금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경험이 가능할까? 이분이 섬세한 감각으로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는 그저 사공일 뿐이다. 콘서트에서 피아니스트는 제 손이 홀로 움직이는 걸 본다. 마치 그의 머리 위에 있는 무언가가 손가락을 작동시키는 것만 같다. 우리는 손으로 바흐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흐에게 손가락을 내주는 것이다. 여기서 바흐를 연주하는 유일한 길은 단순함이다. 네, 이런 문장도 굉장히 신비롭죠. 가끔씩 저는 어떤 굉장한 연주, 굉장한 노래 이런 거를 보면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저 사람을 연주하는 게 아닌가, 노래가 저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이상한 표현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음악가나 가수들이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날 부르는 것 같다. 혹은 열정적으로 춤을 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빌리 엘리엇이라는 뮤지컬을 보면 그런 대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내가 사라진다 라는 그런 노래의 가사가 등장을 해요. 너무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기도 한데요.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삶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할게요. 저는 조만간 또 지난 한 해 동안 소개했던 이달의 책을 모아서 그 중에서 다시 올해의 책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